예, 그 스키바 독서 중국 강좌 3강 그림책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다른 뭐보다도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요? 마이크가 멀리 돼 있어요? 아닌데 소리를 안 켰나? 들려요? 예, 됐어요. 예. 약간 이상하더라. 저번에 총회 때 그 코로나 시대 얘기할 땐 좀 몸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림책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거 뭔 차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뒷목이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림책은 여전히 안 좋아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림에 대한 게 약하고 그림책을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동화책은 그래도 제법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림책은 뭐 압도적으로 수업한 양도 작고, 그리고 약간 이야기 글자 중심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림책 부분에서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되죠. 아직까지도 그림책을 통해서 글자 공부 말고 그림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도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걸 어떻게 글자를 더 풍부하게 이렇게 다채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림을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거 잘 안 되죠. 우리가 수업이나 이런 걸로 전혀 반영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항상 그림책은 부담스럽습니다. 뭐 초급은 뭐 유자일쌤이 하니까 아주 속편하게 넘어갔는데 중급은 유자일쌤이 해도 되는데 안 한다고 자꾸 그런 건가? 왜? 아니면 할 수 있는 걸 내가 기회를 안 준 건가? 할 수 있는 건데 소장님이 자리 안 주고 계세요. 아, 그런 거군요. 다음엔 그럼 유자일쌤 하나만 하자고. 유자일쌤 중급 난 이거 으로 알겠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일단 시작을 하세요. 중급으로 그림책. 이번에 그래서 그냥 작년 6월달에 그림책 내려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몇 사람 시험 받아가지고, 아유, 여름 더우니까 이제 마스크가 이제 힘드네. 일단 할게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뭐 제가 현재 정리한 걸로 해죠. 그 그림책을 저는 일단은 이야기로 보죠. 이야기로 보는데, 그림하고 이야기 관계에서 그 페리 노들만이 쓴 거 이 책의 뒷부분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어떤 맥락 또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서 글자가 결정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이런 장면, 이런 장난도 했고 이럴 때 이거를 글자로 다르게 설명을 풀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걔가 장난꾸러기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이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해서 글자가 그림의 뭘 좁힌다, 제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향성을 준다. 왜냐면 그림은 그 모양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용을 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강아지를 그린다고 해서 이 강아지의 글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꼬리고 코고 수염이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림은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은 사소한까지도 웬만하면 다 강조를 하되 그리는데, 그것이 해서 어느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냐라는 건 글자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페리 노들만이.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 성격이라서 그 퇴화나 이런 것과 달리, 그래서 이야기라는 거를 중심을 하고, 그랬을 때
그림하고 글자하고의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되죠. 나중에 그 그림책 선정 기준 나오겠지만 그림하고 글자는 약간 모순되거나 약간 이렇게 똑같이 일치한 형태는 전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이 사실인 게 문제가 아니라 글자하고 그림하고 같이 가는 거. 요새 제가 아는 거로는 병관이 시리즈가 그러거든요. 거의 글자 대로 그림이 이어져서.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이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병관이 시리즈를 대체로 좋아하죠. 그거 좋아하는 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거죠. 뭐 기존의 사회적 편견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의 거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받아보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내 주변을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는데,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미 익숙한 거를 갖고서 즐기는 관색이 많으면 현실의 이면을 보거나 뭔가 불편한 걸 끄집어내기보다 현실 드러난 거 그대로 내가 늘상 일상에서 접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걸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가? 라고 해석은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물론 뭐 그림이 재밌거나 이야기 재밌거나 약간의 아이들의 심리가 드러났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 이상으로 병관이 시리즈 같은 거 좋아하는 거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사가지고 이거 분석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두 권 사고 말았는데 애들이 수시로 그 책을 봐요. 제일 많이 봐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고전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장갑 이런 건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우리가 줄거리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가? 글자를 적은 걸 택할 때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건 택하는데 장갑은 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불편한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장갑 속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데 너무나 그건 판타지도 아니고 뭔가 가능하지 않은 그러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없죠. 하여튼 그림하고 글자에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를 더 중심으로 하고 그림이 그거를 그대로 제안한다, 모방하는 건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페리 노들만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림책에 대한 문제제기. 이 사람은 그림책론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말 번역이 그림책론인데 부제는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방법, 원제목은 그림에 관한 말들이에요. 그림에 관한 말들. 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림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그림의 뭐 편형, 디자인, 시각적 특징부터 시작해서 약호, 상징, 몸짓, 뭐 시각적 비중 뭐 줄줄이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서사 이런 걸 해요. 서사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사가 제가 얘기한 이야기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잘 모르니까 서사, 담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이론들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냥 이야기라 그러는데 문제 제기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래. 하나는 그림이 읽기 교육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그림책이 어린이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 그러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 얘기는 상당히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림책꼴로는 큰 특징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읽기 교육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을 받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책은 안 좋은 책이죠. 자, 당연히 읽기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야 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은 책이다.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 그림책이 어떤 게 좋은 그림책인가 할 때 그런 기준으로 되겠구나. 읽기에도 도움이 되고 상상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 제가 옛날에 쓰는 상상력 제한하는 걸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름빵인데 그 사람이 뭐 큰 상 받았죠. 그 백희나가.
그래서 어이씨 이거 참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몇 권을 사봤어요. 몇 권 사봤는데 이를테면 뭐 중고책으로 사는 삐약이 엄마 알사탕이 있고 이거 쏟아지겠다. 이거 있더라? 알사탕이 있고 여기 삐약이 엄마 하나 있다. 또 몇 개인데 그 알사탕 이 삐약이 엄마는 그냥 고양이가 어쩌다가 달걀을 좋아하는데 달걀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병아리가 나와서 병아리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아리를 키우면서 사납고 잔인한 고양이가 아니라 삐약이 엄마가 됐다 이런 건데 난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얼만큼 상상력이나 다른 걸 해줄까? 이제 엄마 모성 뭐 이런 특징인가 뭔가 잘 모르겠고 이런 알사탕도 알사탕을 먹었더니 상상을 한다는 거죠. 저기 알사탕 먹으니까 무생물하고나 어떤 개하고나 대화가 되면서 뭔가 새로워지면서 맨 마지막에 친구가 없는 데인데 나중에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겠다라고 상징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상당수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알사탕 먹으니까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속 얘기가 들리는데 그 들리는 게 이렇게 아버지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버지 잔소리 이렇게 나오죠. 잔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속 얘기를 알사탕 먹은 속 얘기가 사랑해. 그래서 아이도 아버지 뒤에 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붙는데 이런 식이 그러니까 알사탕이라는 걸 통해서 상상력을 하면서 결국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는 건 디즈니에서 얘기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 난 저 부분이 조금 더 물론 여기 배경이 엄마가 안 나와서 아버지랑 둘이 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랑 살다가 뭐 이런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 것까지 안 나온 것 좀 불편하고 이런 상상력이 기존의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이것도 아버지가 뭐 이빨 닦지 마 이러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돼 아니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상상력을 제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해요. 물론 어른들은 그런 거를 좋아해. 뭐 때문인지 왜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어. 되게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물론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봐서 뭐 상도 주고 이러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저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책 빗병에 제일 먼저 쓴 것처럼 누구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야. 누구 시각으로 보느냐. 제가 그림책 론 1장에서 여기서 보면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있죠. 이 책에서. 지금 보면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제 내 이름은 자가주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건데 내 이름 자가주 보면 아시죠? 그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말썽을 부리지만 여전히 이쁘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아이가 이제 뭐 멧돼지가 되고 뭐 코끼리가 되고 뭐 용이 돼 갖고 뭐 용이 돼서 뭐 태우기도 하고 멧돼지가 돼서 뭐 진흙으로 다 묻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징이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쉽게 들어오죠. 뭐 애들이 뭐 밖에 나가서 지저분한 거 다 끌고 와서 온통 지저분하게 만든다거나 불장난하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거 다 하니까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어른 시각이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걸 쭉 보는 것이고 아이 시각은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돌이켜보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재미없어 한다. 자기 나중에 미래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재미없어 하고 어른들의 회고 시점 같은 게 되게 불편한데 어른들의 회고 시점으로 얘기하는 걸 여전히 아이들도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대표적인 게 어른들은 왜 그래? 윌리엄 스테이가 쓴 거는
아이가 본 어른들의 변덕이죠.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해 놓고 이런 거는 한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이런 그림책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봐라. 그래, 모순된 행동을 부모들을 지적하라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밤늦게 먹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치킨 뭐 사 먹어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 자기네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쉽게 동일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이름 작아지고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 약간. 좀 불편하다. 그래서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두 번째, 어린이 문학에 대한 얘기, 이 그림은 요새 어린이 플러스 어른도 보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주류 같아. 그건 페리 노들반이나 닉 스콜라에바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문학 이론까지 접근하는 건 사실 무리긴 하지만, 그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문학 이론 잘 모르지만, 소수 문학에서 사회적 약자, 어린이도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 큰 틀에서, 그치? 여성 문학 같은 거를 보편적인 문학일 수도 있어요. 남성도 보고 여성도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류가 남성 문학 내지 남성 문학이 많은 상태에서 여성 문학은 여성으로서의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흑인 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흑인 문학도 조금 나오다 말았는데 미국의 흑인 문학 초기에 나올 때는 상당히 나도 읽기 불편할 정도의 책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장애는 거의 안 나와요. 장애인만을 위해서 본 거. 왜냐면 그림책이건 일반책이건 장애가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장애로 좀 힘들게 사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림책이나 얇은 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 그래야 되는데 많은 그림책 아동문학은 장애지만 어떤 다른 강한 특징을 갖고서 결국 정상인들하고 장단점으로 해서 뭔가 어울려 산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정상인들을 겨냥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대단히 장애인들이 그 책을 봤을 때 나는 그런 특별한 재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거죠. 그 복지 쪽에서 일본의 그쪽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끼리 따로 모여 살아요. 아주 재밌는 거는 조그만 무슨 사업도 하는데 환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질환들이 많으니까 뭐죠? 이름이 뭐지? 베델의 집. 베델의 집 보면 그냥 회의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어디를 가버려. 힘들어서 오래 앉아있고 하는 게 힘드니까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왜냐면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림책이란 건 별로 없어요. 장애인 경우는 고종욱 씨도 장애인인데 고종욱 씨 자체가 상당히 너무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써갖고 상당히 전 읽기 불편할 정도로 그런 여성, 장애인, 그다음 흑인 이런 것들의 특징은 그런 문학은 자기네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정상인들이 보지 못한 다른 부분을 본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문학은 흑인 문학이면서 백인 문학이고 여성 문학이면서 남성 문학 이런 건 없어요. 전 기본적으로 여성 문학은 여성 문학이 있어서 상당한 보편성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다소 지역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좀 봐. 어린이 문학은 특히 그럴 거야. 어린이 문학은 어린이 문학이에요.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문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리다가 힘들고 뭐 이렇게 자꾸 너무나 이해 못하는 어린이들 미숙한 독자들 염두에 두면 사기 힘드니까 자꾸 편법으로 내포 독자 만들다가 저는 어린이 문학 그림책이 어른도 보는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짬뽕한 거 아니냐. 난 그거는 소수 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문학으로서는 난 아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시각을 상당히 중요하죠. 누구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림책이 너무나도 어른들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림이 꼭 아이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어른을 위한 책이다. 이런 데는 아예 뭐 그렇게 달리 두더라도 다수는 여전히 그림책은 뭐 예외적인 건 여전히 있겠죠. 동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인 거라면 나는 그림책은 아이를 위한 거고, 그럴 때 어른들이 봤을 때 약간 불편한 거. 그쵸? 아까 말한 윌리엄 스타이크의 어른들은 왜 그래는 약간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참 어른들이 애가 물어봤을 땐 다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죠. 왜 애들 보고는 밤늦게 먹지 말라 그러면서 왜 아빠 엄마는 뭐 원래 먹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애는 뭐 성장기가 좀 얘기하잖아요. 그림책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약간 뭐 설명하기도 약간 불편하지. 약간 그런 불편한 것들이 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런 쪽이 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를테면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무슨 책을 추천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기준은 너무나 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것이 어른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책이다. 그렇죠?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병관 시리즈 싫어하는 얘기는 어른들이 잔소리 할 만한 내용을 그림책으로 잘 풀어놨어. 너무나 좋아. 자꾸 읽어. 자, 난 그거 대단히 안 좋다. 요번에 보면 이를테면 어딨지? 그 거짓말 여기서 보면 다시 또 읽어보다가 몇 번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거죠. 거짓말 했어? 그래서 몰라 애들 반성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협박해요. 너 경찰한테 가야겠다. 애가 엄청나게 겁먹어요. 그쵸? 엄마는 그렇게 하고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다음번엔 생일 선물 없다. 벌로 이러거든요. 이거 애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불만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생일 선물은 선물이고 잘못은 잘못이지. 이것 때문에 그랑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편한 건데 어른들은 늘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난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림책에 나오는 건 다르다고 봐요. 그림책은 좀 더 어른들이 일상에서는 그 순간 그렇게 뭐 다 이러저러 생각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죠. 나중에 뭐 반성을 하건 그래도 나중에 또 선물을 조그만 걸 주건 그래도 그 당시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책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일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를 협박하고 그걸 생일 선물 안 주겠다 그러고 이것도 협박이죠. 그렇죠? 경찰관이 잡아간다 그러고 대단히 안 좋은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 그걸 마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드러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내가 하는 것이 좀 불편한데 이런 그림책을 자꾸 보면서 아 남들도 저러네 뭐 나도 뭐 내가 뭐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지 뭐 이래가면 자꾸 하는 거라서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 볼 때도 아이들이 자꾸 요즘 와서 그러나 요즘의 특징은 애들이 주어를 안 쓰는 건데 아이들이 동화책에서 주인공하고 어른하고 동일시할 때 상당수 어른한테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주어로 했어요. 물론 높은 수준이라면 내가 내면에 있고 어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아직 애들이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를 주어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가출을 해서 엄마가 찾으러 나갔어. 그럴 때 아이는 왜 가출했을까 물어봐야 되지. 엄마는 왜 아이를 이를테면 가출 신고를 안 했을까? 직접 찾으러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주어로 생각하는 거는 그 아이 시각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많이 없었어요. 저번에 쫓기다 아이들에서 마찬가지로 빨리 성숙해지길 바라거나 아이만의 고유하게 아이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어른으로 가고 아이들도 어른을 모방하면서 점점 어른을 흉내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불편하면 주어 없이 자꾸 가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전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독해하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이 시각인 게 낫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란 책을 좋아하진 않지. 그 책을 좀 놀랍게 보는 게 형제관계. 동생은 동생을 옹호하고 형은 형을 옹호하더라. 그게 누나여도 남자가 남자를 옹호하고 여자가 여자의 경우 형제관계의 상당수는 물론 그게 남녀관계 아니어서 그랬죠. 형제관계의 경우는 남녀 상관없이
동생은 동생 옹호하고 형은 형 옹호하더라. 그 조언의 동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예전에 사자 형제 모험 린드그랭거는 형제 관계잖아요. 요나탄과 칼에서도 한 그 당시 10명 독후감 중에서 5명 정도 그랬어. 형은 형을 옹호하고 동생은 동생을 옹호하더라. 그것이 일단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된다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놀질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책을 그렇게라도 해석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마치 상대를 이해하는 걸로 해서 형이 동생 입장에서 동생이 형 입장에서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중심을 세우지 못한 형태로 자기 문제가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상대가 얘기하는 것만 끌려다니는 형태일 거다. 그래서 그림책, 특히 그림책에서 동화책보다 훨씬 더 그 시각이 많이 나타나죠. 어른 시각이 많이 나타나서 그게 좀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문학 이럴 수도 있어요. 요번에 가만있어, 내가 책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우치다 타츠루 책인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오래 걸리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 책이야. 미국의 일본의 무라카미인가? 이름 잘 기억 못하네. 그거 있죠. 그 사람은 노벨상의 대상으로 항상 꼽힌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글을 쓴대. 노벨상 받았다 그러면 바로 나야 되니까 매년 쓴다 그러는데 이 사람 말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결코 무라카미 하루키데 그렇지 않다, 안 나온다 그래.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지역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쓰지 않고 지역적인 형태로 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특히 일제시대 자기네 군국주의 말기에 쓰는 거 제가 찾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가 일본이 러시아지 그때 러시아를 이긴 거를 배경으로 글을 썼을 때 일본 독자들은 다 너무 조마조마해서 읽는다. 왜냐면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겼잖아. 그런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지네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 한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거를 흥분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잖아.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자기네 그 당시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내적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갑자기 다 부정돼 버렸어.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봐봐.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 얘기인데 패전 시대에도 그래. 왜냐면 여기 보면 군국 소년으로 보낸 소년 시절 가운데 구제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전으로 넘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년 시절 끄트머리에 패전을 맞이한 세대에게는 소년 시절 말고는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는데 사회 전체가 그 시대를 부정해버려. 난 거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게 시대로도 그렇고 작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정신병원 같은 거예요. 요시모토 다카키와 에토주는 소년 시절을 격리 병동에서 보내다가 퇴원한 아이들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병동 건물은 잘못된 제도였다는 이유로 부서지고 그 자리는 황량해졌습니다. 이 소년들은 병동에서 지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상적 틀을 형성하고 감성을 길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병동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서졌습니다. 소년들은 그래도 그것에 진실한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 이 일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건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뛰어난 작가인데 세계문학으로 전혀 거론되질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을 에서 뭔가 긍정을 뽑아내는 걸 받아들이긴 대단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약간 그러니까 세계문학 보편적인 거하고 구체적인 거, 지역적인 거하고는 다른 측면. 우리는 너무 보편적이거나 지역적인 어떤 지역 한계에 있다거나 자꾸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세계 자체가 이 사람 말로도 그렇고 세계의 그 문학한 사람의 감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지역적인 구체적인 것까지 흡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그것대로 남는 수밖에 없다. 그것대로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그들이 시각으로 보는 문학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세계 문학 내지는 보편적인 문학 상당수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기보다는 우리 주류 백인 남성 등등의 주류 백인 남성 어른 뭐 정상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형태의 성격이지 그 사회적 약자로 밀려난 사람들의 대변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등등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네 식의 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권리도 있고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는 더더구나 힘들죠.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계급적으로는 일부 얘기하는데 아주 드물어요. 계급적으로도. 여성들이 좀 많죠. 여성들이 좀 많아서 여성들은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장애인도 가능한데 장애인도 좀 약하고 어린이는 더더군다나 구조적으로 동물은 더 안 되는 거죠. 동물 일부가 이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더 힘들고 어린이는 표현을 못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이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다시대로 그 어린이 문학 그림책에서 우리가 그나마 받을 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불편하지만 아이로서 그게 물론 아동기가 요즘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있어야 좋은지 어떤지 그것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아이들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보는 어떤 측면이 그림체에서 드러나는 그 아이 시각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은 경우는 없는 편이다. 뛰어난 작가 대표적으로 존 버니겜이나 윌리엄 스타이그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은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일반 상 받는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특히 상 받는 것 중에 부분 상 받는 거는 그 어른 시각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그림책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참 애매한 게 이런 책 보면 이게 땅속 나라 도둑개부려 그냥 옛 이야기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 제가 드러난 거는 뭐냐면 괴물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얼굴이 드러나요. 이렇게 얼굴이.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얼굴이 안 드러나는 게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안 그럴지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무서운 거 높은 거 이런 등등은 그 어떤 옛날 예수 같으면 뒷모습만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뭔가 우리가 상상 플러스 뭔가에서 더 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건 경외의 것이건 뭔가 존중받을 것, 외경, 경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그림책이 그런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데 요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림책을 요즘은 이렇게 요즘이라 그럴까?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거를 어린이 봤을 때는 우습자다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애들로 봐서는 어쩌면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얼굴이 안 드러난 상태로 무섭다는 것을 애들은 상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우리보다 훨씬 더 상상이나 내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건 아이여서가 아니라 시대가 사회가 점점 표면적인 거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좀 어떻게 얼굴을 보여? 무섭지도 않잖아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게 내포독자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성이 있는 아이라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러내서. 근데
거꾸로 부족하다면 이렇게 드러내야 될지도 사실 몰라. 그리고 거꾸로 아까처럼 병관이처럼 너무나 글자만 읽는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글자로 그림을 못 그린 애라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몰라 사실. 그쵸? 그대로 그려내서 이 글자가 이런 그림이야,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소위 말해 일치시켜주는 게 우선이죠. 그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이라는 건 아기 토끼 버니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래도 끝에 가서 결국 이제 엄마 품에 안기는 건데, 그거를 아이가 7세 정도로 독립하고 싶은 애들은 그 책을 보고 깝깝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책을 보고서 안심하는 것처럼, 미숙한 독자라면 좀 제가 비판을 했어도 글자와 그림하고 일치시키는 거, 글자는 글자고 현실이 현실로 따로 놓은 애한테는 그걸 자꾸 일치시키는 형태라면 가장 좋은 건 상상이 아니라 그런 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자 그림, 내가 놀이를 통해서 내 경험을 말로 자꾸 표현해보고 부모랑 대화한 나이라면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요즘처럼 그렇지 않고 어릴 때 비디오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판타지로 많이 본 애들은, 비디오 영화나 게임으로 많이 본 애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그렇게 일치되는 걸 봐야 될지도 몰라. 그거 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미숙한 독자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렇다면 결국 그림책은 글자책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좋다라는 건 그림책은 더더군다나 없을 거예요. 너무나 낮은 단계 아이들은 성향이 커요. 그림책의 장점은 근데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가 그림책은 아이들 보고 아무거나 선택하라 그러고 내가 추가로 해줘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건 이제 그거니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되게 교재 정하고 학년이 높아지면 그때 또 분화되죠. 애들이 재미없어 안 읽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애들용으로 분화되는 건데, 그림책도 실은 그렇게 분화된 성격인데 우리가 아이들도 모르고 아이도 본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을 읽어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책, 그리고 그것이 그 시절에 그 순간에 맞는 거죠. 그거는 자기 거고 그 경험이고, 많은 것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경험도 한 몇 년 지나거나 자기가 뭔가 극복하면 또 그 책도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사실 모르죠.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이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나, 동물을 갖고서 이렇게 병원 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부모는 당연히 동물 인형 갖고서, 그래서 당연히 수의사를 할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가 언젠가 의사를 하겠다 그래서 왜 너 동물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사람이 겁이 나서 그랬지, 실은 사람을 다루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만약 극복 못했다면 계속 동물로 하겠죠. 걔는 동물을 그 전 단계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읽게 해줬다고 해서 그 그림책이 다는 아니겠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다 자양분이 된다기보다는 그 아이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것들일 가능성이 사실 많다.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른들은 누구의 시각이냐, 부모의 시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그걸 최대한으로 아이한테 넘겨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참 저도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요. 병관이 시리즈를 계속 보는데, 저걸 정말 일상이라서 기억을 잘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타성이라서 지쳐가지고 그냥 현실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그 정도 낮은 수준에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거를 마음으로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건 서너 권을 그냥 갖고 있어요. 애들이 늘상 그것만 꺼내는 거. 애들이 더 없어요 그럴 때 없어 그러고 말지 뭐. 그래서 누구 안 사요 그럴 때는 안 사. 애들이 좋아하는 건 되게 시리즈는 사요. 전 사는데 이 병관 시리즈는 안. 1권은 괜찮아요. 1권 지하철 타고서는 괜찮다고 봐. 근데 그 다음부터 2권인가 3권 봤을 땐 다 부모 잔소리 같아가지고, 난 부모 잔소리 같은 건 싫어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를 전제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애매다. 내가 이제 우리 아이라면 그쵸? 아이라면 어느 정도 약간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아이가 지쳤을 때 읽는 거는 여전히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지쳤을 때 그렇게 현실을 반영하는 걸 읽기보단 옛날에 상징으로 자기가 재밌게 독해한 상상력이 풍부한 거를 읽은 건 또 읽을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지쳐도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읽길 바라니까 우리 아이 대상으로는 내가 뺄 수는 있어요. 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거나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애들이 오잖아. 그리고 애들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게 내가 안 좋다는 거를 함부로 빼지 못하고 좀 한쪽에 치워놓는 형태. 그래서 지금 애들 눈높이 눈에 있는 거를 제일 좋은 책을 쭉 배열을 하는 거야. 쭉 배열해서 되게 그걸 하라 그러고 그 다음 이제 두꺼운 책을 밑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대체로 글자가 많거나 큰 책들을 맨 밑에 놓는데 모양상. 근데 그거를 잘 안 봐. 언제 한번 싹 뒤집어 볼까? 그 두껍고 그런 책을 눈높이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래나 그런 생각도 해보던데. 그 질문 잠깐 해도 될까요? 아니 이제 다 1차 끝났으니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잠깐요. 거기서 껐다가 다시